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중에 이런 주장이 꽤 많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선심성 공약 1,000조 원 가까이를 선거철에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25만 원, 13조 원 주는 것 가지고 반대하는가? 제가 이 질문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분석을 드리고 인정을 드리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에 대한 얘기부터 드리면 선거철에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좋다고는 봅니다. 저는 그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되는 저희 공통의 숙제고 숙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심성 공약을 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플랜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핵심 현안은 놀랍게도 지하철입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이 있던 세곡동이라서 인구가 많이 몰렸는데 아직 도시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속의 비강남구이다 보니 지하철의 현안이 큽니다. 저도 당연히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이 균형에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선거철에 침묵하는 것은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을 내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매니페스토 선언도 하지 않습니까? 공약 이행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재장치 속에서 저희는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그리고 그 공약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저희가 가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저희의 균형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선거를 통해서 하는 균형선 속에서 지켜왔던 것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금성 살포 정책은 자제해 왔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항구적으로 어차피 재정이 나가야 될 곳에 재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세종시 지방이전이라든지 그런 걸 당연히 했었죠. 이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관위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균형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는 성숙한 어른이고 성숙한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속의 유혹의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선거철에 제안된 정책 중에서 끝끝내 발표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지난 총선 기간 중에 선심성 공약을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순회하셨습니다. 저는 그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옳았던 것인가? 그것은 토론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선 기간 중에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적절한 관례이고 발전적인 관례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숙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토론을 원하시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 급히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생각합니다. 총선 직전에 13조 원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대응하자고 저도 지역구에서 많이 제안받았습니다. 당신 기재부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당신이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 받고 더블로 가자. 25만 원 말고 50만 원으로 하자.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고령층이라든지 저희가 돌려세워야 하는 층 혹은 저희의 핵심 지지층 위주로 설계해보자 제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한 도덕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속에 있는 상식의 균형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밤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잠을 줄여가면서 뛰는 저희 선거 캠프 요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 모두도 계십니다.
그 간절한 도전, 그 간절한 희망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의 과정에서 균형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저희의 시험, 저희의 도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로 공약을 발표했던 게 부적절했다면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GTX라든지 규제 혁파라든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효과가 있는 것이고 25만 원 13조 원은 효과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대등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5만 원 13조 원 방식은 흩어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GTX는 선거철에 발표한 게 부적절했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관례를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들고 그것은 이동성을 높여주는 항구적인 투자입니다. 그 금액들을 다 더해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와 사과, 오렌지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태면에서 선거 기간 중에 자제했어야 되지 않냐 서로 저는 이건 등가의 법칙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했던 것이 맞느냐 제안하시면 저는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토론해서 더 좋은 선거 문화로 다음번 23대 총선에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선이 있는지 다시 반추해 봅니다. 제 기억에 대통령은 전국을 그때 도르셨고 분명히 그런 행동적인 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우리는 전국에 뿌리자, 전 국민에게 뿌리자.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거철은 항상 균형되고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공약을 전달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통령은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생각보다 효과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상식의 논리, 일반의 논리,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검증된 논리이고 그리고 이런 현금성 살포 공약은 선거에 좋지 않습니다. 도합 3번째 시도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제 저희 스스로 경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자감세라는 데 대해서 제가 100% 다 분석은 못했는데 약간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고 해서 세수 부족이 왔다. 이 말을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법인세율이 25%였는데 1%포인트를 현 정부 시작하면서 깎았더라고요. 이것이 옳았는지 이것은 저보고 토론을 원하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벌어진 일의 효과에 대해서 팩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25%에서 1%포인트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하면 22년도 법인세 징수액이 103.6조 원이었는데 1나누기 25 하면은 4%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5%가 24%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 1%의 차이는 약 4조 원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많이 지적받는 법인세 결손액은 24.6조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1% 깎아줬는데
4조 원만 떨어지는 게 상식의 산수인데 왜 23년에는 24.6조 원이 줄어들었는가? 답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세금을 얘기할 때 주로 세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세원에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탄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세수라고도 하고 세입이라고도 합니다. 1%포인트만 깎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온 것은 결국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세원입니다. 세원은 법인세 세원은 법인의 이익입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0을 기록했던 순간에 어떤 세율을 곱해도 법인세는 거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의 세수 결손의 기본 원인은 본인은 이 팩트에 근거해서 세원, 즉 반도체 경기의 추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 발 더 나가면 반도체 세수에 의존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의 협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떤 산업을 키워서 이 편협함을 벗어나야 할까요? 이미 있습니다. 바이오메디칼, 한류, K-팝, 그리고 이게 전쟁 특수라 마음은 좀 아프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수출 효자 산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안의 가능성을 꺾지 말고 키워야 합니다. 반도체의 나라 대한민국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달하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2023년 세수 결손이 보여주고 2024년 우리가 마주칠 세수 부족의 진실입니다. 부자 감세를 해서 세금이 덜 거쳤다. 이 분석을 거치고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으냐라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으시면 저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간 현장에서 뛰어봤을 때 법인세가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들에게. 그러나 지금 현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법인세가 최우선순위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최우선순위는 지금 경제활동의 정상적인 도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속세, 배당세, 분리과세,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까지 다 더하면 너무 높습니다. 낮출 것은 낮춰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보 열풍이 불었을 때 유럽에서 세금을 높여서 모든 세금을 다 더하면 100%가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버슈팅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떤 면에서 균형을 찾을지 고민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고 선심성 공약 1천조 원을 발표했는데 25만 원, 13조 원 뿌리는 것은 괜찮냐? 문장으로는 성립하는데 팩트들을 조합해보면 조금 과도한 구성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깎는 게 옳았느냐 물으면 그거는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부자 감세라서 세수 펑크가 났다. 그거는 팩트랑 벗어납니다. 저희 대한민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의존성이 높습니다. 반도체가 자랑스럽지만 반도체만 믿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키운 젊은이들과 기업의 열정은 자랑스럽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저희는 자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다변화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 중에 금융산업을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키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22대 국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 쟁점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쟁점은 짧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생이 이렇게 화급해서 민생정책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그동안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 속에서 확산은 되었지만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간, 아무리 빨라도 8개월이 걸린다는 것이 이것을 실제 실행해야 되는 정부의 고민입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잘 실행되고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마 행안위에서 들으셨을 내용이라서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안 쓰고 있고 1초에 한 장씩 신규 발행해도 7, 8개월 걸린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오류 없이 책임 있게 발표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목적 장치가 저희가 무엇을 돕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논점이 아니라서 제가 신속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번째 쟁점에 대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철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써봤습니다. 제가 누누이 시장경제의 방식과 정면으로 훼손이 되고 저희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비교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시장경제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과 가장 발전적인 혜택을 기회와 풍요를 저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해서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흉년이 왔다고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이 저희들의 자유, 책임, 도전 의식 속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데 대해서 결과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헌법이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결과까지 평등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뛰는 방향, 속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로운 도전 의지이고 상승의 의지이고 책임의 의지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개인의 자율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이 탄생하고 갤럭시 폰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탄생하고 전기자동차가 탄생하고 여기서 탄생한 부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지만 불을 다루듯 잘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이 경제를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좋은 시장경제 룰, 선례, 정신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없고 결과의 평등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성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명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한 시인도 있습니다. 배고픈 예술가도 있습니다. 행정고시를 붙고 열심히 일했지만 저 박수민도 월급이 부족해서 결국은 공직을 관뒀었습니다.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도전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저희는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룰과 제도와 기술과 참여자와 정신과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격차의 결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다양성을 유지하고 계속 뛸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커다란 또 다른 숙제이고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곳은 역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혜택과 도전을 같이 마주대했던 유럽 국가들입니다. 산업화가 거기서 먼저 됐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깊어졌고 시장 경제의 명암, 혜택과 그늘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해서 비스마르크가 먼저 움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이 먼저 산업화를 했는데 그 산업화의 기술과 아이템들이 뒤늦게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은 나폴레옹의 분할 정책에 따라서 소국가로 분할되어 있었고 국가를 통합하지 못했고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산업화에서도 뒤졌고 중부 유럽에 분산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부 유럽이 결합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외교 정책을 갖고 있었던 이웃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피히테의 경문이 유포되고 독일 국민들은 자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을 넘어서 실천으로 피와 열정으로 이 통합을 만들어낸 철혈제상이 프러시아의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리고 통합 후에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급속한 산업화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동원체계, 전체주의의 시작이죠. 그러나 비스마르크 시대는 상당한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독일이 유럽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화평분기를 해서 프랑스와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영국과도 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비스마르크가 발현했던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교육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입니다.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것이 국가적으로 가장 처음 제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들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교육을 만들자 목사들 중심으로 어떤 그런 필그림 학교 위주로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에서는 아예 조직적으로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체제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돼서 저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을 길러내는 국민학교였죠. 이제는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산업화를 열심히 추구하고자 했던 비스마르크 눈에 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열심히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자들이 탄생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해서 사회안전망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대한민국의 공교육도 그 유래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화에 명암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고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마르크가 했듯이 그 빛과 그늘을 보고서 현명하고 소신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고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됐느냐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한민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국 이후 신속하게 국민학교라는 제도가 들어오고,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구로공단을 만들고 산업화를 시작하면서 바로 건강보험을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넘어서 그의 균형감에 평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말은 균형감입니다. 세상에는 공과가 있고 저희는 공을 추구해야 되고 과를 경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볼 수 있는 사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오고 전후 영국을 복구하는 기본 데이터가 됩니다. 해서 지금도 영국의 NIH죠. 국가건강보험은 전국민 무료입니다. NHS죠. 내셔널 헬스 서비스는 전국민 무료고, 이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했고, 몇 년 전 런던 올림픽에 있을 때 개막식에서 런던 영국인들은 이걸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전국민 의료 시스템이 있다. 이걸 자랑했고, 그 출발점은 베버리지 보고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좀 강화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 전국민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고히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예산실에 있었고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해안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런 생각만 하던 때였는데 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중요한 것인가? 당시 젊은 경제관료 박수민은 100% 이해 못했지만 저는 그 접근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했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전과 풍요를 얼마나 지키는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22대 국회를 넘어서 선대의 정치 리더들이 보여주신 식견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 마음속에 균형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균형선을 벗어난 나라들이 최근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었을 때 벌어진 주로 일들인데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곳들이 재정 붕괴를 맞으면서 붕괴했습니다. 남미의 사례도 제가 좀 말씀드리긴 할 것인데요. 그리스나 이태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는 관광의 대국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리스 에게해는 산토리니 섬 같은 곳은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은 로망의 고장입니다. 대한민국은 갖지 못한 특권이 있는 거죠. 낙전 효과가 막대한 관광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세움이 있고 아말피 해변이 있고 아름다운 에게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달리 이태리는 북부에 공업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고가 명품 제품들이 이태리에서 나옵니다. 이태리 경제라는 것은 사실 이게 쉽게 붕괴하기 어려운 좋은 토양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인재가 재원이고 우리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런 구조를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저희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세수가 펑크나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안락한 낙전에 막대한 특권이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가부도를 막론하는 사태가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 정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8년 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제목은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 읽는다. 2017년 6월 1일이었네요. 그리스 아테네 한 포럼에 왔다. 경제 위기 이후 가격이 바닥인데 왜 외국인 투자가 미약한지, 이렇게 가격이 낮으면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외국인 투자가 안 들어올까? 그리고 그리스의 자랑 관광산업이 다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살려낼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토론이 맹렬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했을 겁니다. 함께 간 동료가 우스갯소리로 귀뜸을 해주었다. 이 말은 그리스가 그렇게 지금도 토론을 많이 하고 논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백가쟁명식으로 이 사람도 저 얘기, 저 사람도 저 얘기, 그것을 압축한 조크였습니다. 이래서 민주주의가 토론은 많이 하지만 발달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리스의 포럼을 같이 방문한 제 동료의 귀뜸이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로마 제국과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은 후 2000년부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그리스, 그런데 로마 제국과 오스만 터키 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은 후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현재는 유럽과 전 세계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되어 있는 경제위기 국가 그리스.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제란 공동체의 물질적 기반이다 해서 나는 경제라는 말보다 문명이라는 말을 생각한다. 공동체의 생산활동 수준은 어떠한가? 즉 생산구조는 어떠한가?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떠한가? 소득의 구조.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소비의 구조.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투자의 구조. 생산 구조, 소득 구조, 소비 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물적인 기반은 이 네 가지 구조적 요인들의 합작품이다. 이 네 가지 구조들만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 그 문명은 건강하다. EU 통합으로 그리스는 꿈에 그리던 국제 결제 통화를 갖게 되었다. 유로화에 포함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서 그리스는 10%대를 넘던 금리가 순식간에 3에서 5%대로 낮아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저렴한 금리는 복이 아닌 독이 되었다.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이 생산활동으로 가고 거기서 국민소득으로 이어지는 정석의 루트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빚은 생산활동을 거치지 않고 국가 재정을 통해 국민의 소득으로 직접 전달되었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생산활동은 크지 못했고 탈세까지 만연했다. 재정 파탄 이외에는 만날 수 있는 미래가 없었다. 따라서 재정의 긴축은 당연하고 동시에 그만큼 민간의 생산 활동을 키워야 한다. 긴축한 만큼 산업을 길러서 국가 재정이 아닌 시장 경제를 통해 소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라는 현대 문명은 EU 통합이라는 문명의 길을 감당치 못했다. 답은 실패 속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활동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산업 같은 생산 활동들도 가지고 있다. 산업화와 정보화, 다 우리가 노력해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다. 사회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용부진의 모습이다. 당연히 국민소득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소비도 따라서 빈약해진다. 그나마 적은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아직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의 정신 속에 있는 것인가? 자신을 할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해 해외로 순환되는 자금은 지금 내가 아테네를 헤매서 기회를 찾아야 할 만큼 찾기 어렵다. 자녀에게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가 그나마 우리들의 미래 투자인가? 창의력과 인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둘러싸고 있다. 생산의 구조, 소득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 공동체의 네 가지 물적인 구조들. 그래서 나는 경제라 쓰고 문명이라고 읽어본다. 아테네에서 생각을 해본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스는 정부가 빚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국민들에게 이전 소득으로 많이 준 것이죠. 선심성이었습니다. 감당 가능한 정도의 균형선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정도의 산업활동도 만들어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 균형선을 그리스는 맞추지 못한 것이고 저금리로 들어온 부채들을 일제히 소비지출, 이전지출로만 쓰다 보니 나중에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졌고 결국 금리가 조금 오르면 바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저희의 거꾸로 반면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가계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이 세 가지 삼각부조 속에서 2년 전에 코로나 위기를, 경제 위기를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 위기는 헤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이 부채들이 지금 생산적인 곳에 순환이 돼서 저희가 생산적으로 이 부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부채가 높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걱정하고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그 빚이 갚을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업활동, 산업활동이 건강한지, 그것을 어떻게 생태계적으로 더 돕고 촉진할지
저희 정치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번에 기업과 투자 활동을 하면서 정치에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험한 곳에 가지 말라, 휩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뿐이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성과 다양성, 소명과 자유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박수민의 가치가 사업과 투자가 있기보다는 제가 경제관료와 민간생활을 한 경험을 이 국회에서 돌려드리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걷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저희의 정치활동이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제가 관찰하기에는 싸움의 정치입니다. 저도 그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서 겪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이 싸움의 정치를 끝내고 해법의 정치를 향해 갈지 아직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진실이 있습니다. 역사책을 펼쳐보시면 정치가 안정됐을 때 경제가 성장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국민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아직 작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을 넘어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저희는 싸움의 정치를 할 때 하더라도 접을 땐 접어야 하고 논의할 때 논의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정치의 품질을 제공해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산적인 정치의 노력을 해야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건강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노선에 맞춰야 할지 기업 현장, 경제 현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3대 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F4가 잘 조율해서 연착륙을 해내야 되는 것이 현안의 단기 과제고요. 동시에 저희가 동시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느꼈고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피력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서 정치적 격변을 겪고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검찰 수사 소환이 됐고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이것을 같이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풀어야 하는 해법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정치, 해법의 정치로 가면 되고 각자 잘못한 것은 비난을 받고 각자 잘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저희끼리 흙탕물을 만들어서 남을 폄하하기보다는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제가 수서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을 때 했던 대목을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소감을 유권자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나와서 뛰어서 짧은 기간이지만 뛰어보니까 나의 경쟁자는 민주당 후보가 아니었다. 시험을 내는 사람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이 낸 시험 문제를 풀면 되는데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싸움을 한다.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선생님은 답답하다. 시험 문제를 내주는데 양극화를 풀라 하고 저출산을 풀라 하고 지방 소멸을 풀라 하는데 학생들은 1교시도 싸우고 2교시도 싸우고 3교시도 싸운다. 저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겠다고 유세장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단기간에 싸움의 정치를 끝낼 수는 없지만 저는 싸움의 정치를 끝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반성을 하는 것이고, 경제관료, 경제 전문가로 살아온 저희지만 정치를 선택한 이상 국민들이 갖고 계신 양극화의 아픔,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의 위기들,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통해서 더 좋은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더 안전한 자본주의의 생태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동무들이 바로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태리와 그리스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생산활동이 아닌 곳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소득을 늘려서 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이 사례입니다. 빚을 갚을 준비를 하지 않고 빚을 소득으로 썼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리스는 위기에 빠졌고, 그나마 산업이 좀 있는 이태리는 버텼지만 위축된 것이고 힘들어진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제가 소득의 구조, 생산의 구조, 소비의 구조, 투자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걸 2017년에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새 7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이후의 변화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제조업이라는 탄탄한 생산의 활동 구조를 갖추고 있다. IT 산업, 바이오, 뷰티 같은 생산 활동들도 가지고 있다. 다 우리가 노력해온 덕분이다. 그러나 수출 제조업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해서 고용 부진이 있고 소득 부진이 있다. 동시에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반도체에 의존해서 세수 편향성이 생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이 지났지만 숙제는 아직 우리 손에 있습니다. 산업 구조를 다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소득 구조를 다변화해야 됩니다. 해서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일자리는 소중한 것이고 그 일자리가 부족한 소득을 가져오면 저희가 보완해 주어야 할 뿐입니다. 동시에 반도체로 편중돼서 위태롭게 경기의 흐름을 타는 세수 구조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수의 구조가 경기의 흐름을 탔다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성숙기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가져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돌아오면 세수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저희는 세수 부족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부자 감세니 부자 증세니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신속히 산업을 다변화해야 되고 수출 구조를 확장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걸 전달하는 루트는 일자리만, 투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전달하는 진실이지만 대한민국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목하지 않았고 저희가 성실히 다루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에 13조 원 25만 원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도움이 안타깝게 안 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적인 어떤 게임의 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누누이 역사의 교훈을 말씀드렸듯이 경제 속에서 정치 사조가 튀어나오고 그 정치 사조가 잘못 잡혔을 때 사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정치 사조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을 때 사회는 탈출구를 찾고 상승의 곡선을 그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이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정치의 사조를 택하고 어떤 정치의 진로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의 선택이고 국민의힘의 선택이고 그 외 정당들의 선택이고 300명 국회의원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파를 떠나 정당을 떠나 경제만큼은 초당적으로 논의하자는 아까 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에 정말 반색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약간의 시사점이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과 소비 속에서 주거비와 교육비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왔다. 빛나는 삼성전자 주가 옆에서 양극화가 깊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제가 2017년에 정리했던 표현인데 아마 이 표현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셨던 분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소득이 부족하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높으니 가계소득을 높여야 이게 소비를 늘리면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제가 단순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오류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산업의 다변화를 덜 했던 것이고, 소득이 부족한 것은 자본소득을 전달 못한 것이고, 주거비와 교육비가 비싼 것은 저희가 주거 안정과 좋은 학교를 못 만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작하면 계속 미루어진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뀝니다. 그러나 2017년에 박수민이 정리했던 이 표현은 2024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야 됩니다. 저희가 아니라 저희의 정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 투자는 지금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대기업들은 뾰족한 도전의 정신이 약해진 모습이다. 그렇다면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로 향하는 자금들은 충만한 도전 정신 속에 있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자금은 생산에 투입돼야 되고 그 생산이 소득을 만들어내고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빚을 통해서 저희는 재정 지출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의 생산활동, 그 자본이 흘러가야 될 도전은 지금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대기업들은 이미 안정단계, 성숙단계에 많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더 뛸 수 있게 저희는 공정한 경쟁의 압력을 저는 일단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대기업들의 도전의식을 더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대기업들이 더 좋은 구조 속에서 뛰게 하기 위해서 페어 컴피티션, 공정경쟁 정책이 과감히 시도됐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존 기업들이 성숙 단계에 들어가서 더 이상 뛰지 않을 때 이 문제를 다뤘던 외국의 선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을 키우든지 자본시장을 키워서 기업이 다시 뛰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기술 AI 인터넷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산업을 열어내든지 이 선례들을 저희는 묵묵히 따라가면 되고 이 선례들이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설득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사회보장 지출의 전달 체계를 벗어나서 자금을 뿌리는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묵묵히 장기적인 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장기적인 일이라서 덮고 오늘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올 것이니까 덮고 그러면 7년 전에 적었던 제 글이 이 시간에도 시사점을 갖듯이 지금부터 7년 후에도 이 글은 시사점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고쳐서 성장의 엔진을 키울 것이고 그 성장의 혜택이 이번에는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의 루트를 말씀드렸고 공정한 경책의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소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막대한 R&D 자금을 키워왔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단 한 번도 깎지 않았던 예산이 유일하게 원앤온리 R&D 예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만큼 각별하게 미래를 대비해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배들의 의사결정, 이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늘어온 그 정부 R&D 자금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자금이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소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저는 거기서 빛나는 성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생산적으로 쓰였다 저는 믿습니다. 지식의 활동이며 축적의 활동이며 경험의 활동입니다. 거기서 빛나는 스타트업이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빛나는 기술이 나왔다 하진 않더라도 인재들이 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지형을 열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15년 동안 검증되지 않고 늘어온 R&D 예산의 검증의 잣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눈치를 이미 채셨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R&D 예산을 깎았다, 정부가 깎았다, 작년에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방식이 꼭 옳았는지 저도 토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필요한 영역은 맞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도전, 생산을 위한 도전, 혁신을 위한 도전이 멈출 경우에,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선순환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닥칠 빚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막대히 쌓은 나라입니다. 선진국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자율도 낮고 신용여력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이고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갚을 준비입니다. 저희는 갚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검증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증 속에서 잘한 부분은 촉진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진정으로 시간을 써야 하는 민생경제의 구조적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